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태상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두 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바늘 찾기. 사막에서 바늘 찾기. 어렵죠? 오늘 힌트 어렵는데요. 두 번째 힌트 보도록 할게요. 영화죠.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 게임. 게임. 예. 이 주제랑 관련이 있다면은 네. 근데 너무 힌트가 궁금한데. 너무 어려워. 네. 세 번째 힌트 보도록 할게요. 2차 대전 기간에 나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땡땡땡이었다. 처칠이 한 말이죠. 이건 사실은 첫 번째 때 이미 감이 좀 왔던 건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렇죠. 너무 이거의 전문가셔서 오늘 모신 이유가 네. 살아있는 힌트가 있었네요. 살아있는 이번에. 힌트가 네. 오늘의 주제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시간에는 잠수함과 대잠수함 전력 간에 물고 물리는 싸움, 대잠전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대잠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대잠수함 전, 이 대잠전이 무엇인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대하면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상대, 잠수함하고 싸우는 전투를 대잠전 그래요. 영어로는 ASW, Anti-Submarine Warfare. 이 해군에서는 ASW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가도를 달렸어요, 옛날에. 그만큼 저 초급장교 시절에는 잠수함 잘 잡는 사람이 가장 으뜸.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그 당시 왜 그랬냐면은 북한에는 잠수함이 수십 척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잠수함 지나가면 제주도 지나가면 우리하고 훈련 한 번만 해달라. 사정사정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잠수함 잡는 훈련했는데 미국 잠수함이 쭉 지나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줘라 그러면 쑥 들어가지고 올라와줘라 하면 올라가죠. 그게 서브마린 패밀라이제이션 그래. 잠수함 숙달 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참으로 대잠수함 잡는 거는 물속에 있는 걸 잡아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잠수함은 2차 대전까지는 주로 수상항해, 물 위에를 항해하다가 저기 오면은 얼른 물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어리 발사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올라와서 포로 쏘고 그래서 서브머서블 잠수 가능한 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수함은 물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물 위에 있을 때는 잘 잡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안 보이잖아요. 음파로 잡아야 돼. 그래서 귀로 물에 딱 이렇게 하면 들린다고. 그래서 수중 청음기라고 민감한 센서를 물 밑에 담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어디서 나오는가 판단해가지고 그걸로 방향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연합군에서 이거 잠수함 잡아야 되는데 미치겠네 하다가 연합군에 이제 대잠전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스딕. 그 위원회 이름이 소나 이름이 된 거예요. 소나 이름. 음파 탐지기가 소나인 줄 알죠? 소나,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징 그러잖아요. 소나. 이것의 시조가 된 거예요. 시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탐지, 눈으로 잡고, 통신으로 잡고, 음파로 잡고, 그렇게 하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물 위에 다니는 거는 기관총으로 써요. 그 다음에 해치우고 멀리 여러 발의 폭리를 던지는 거예요. 쭉 떨어지면 거기서 한 발 맞아라. 그 다음에 이제 폭리는 큰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파괴력에서 이 잠수함 50m만 있어도 망치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망치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급할 때는 그냥 수상함이 가서 받았어요. 충돌.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계속 발전시킨 게 어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뢰는 수상 함정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딱 함정을 두 동강을 낼 수 있는 거는 어뢰밖에 없어요. 이 어뢰가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어뢰 때문에 잠수 함정들이 죽고 살고 잘 쐈는데 어뢰가 안 맞아. 나는 목숨을 걸고 들어갔는데 그런 사례가 많아요.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대잠수함전이에요. 잠수함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사실 유보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유보트를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운터지 부트, 즉 잠수함 그대로예요. 그 단어 자체가 잠수함인데 1905년에 처음으로 건조됐고요. 처음에 건조된 함의 명칭이 U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막 상식으로 U 뒤에 붙은 숫자가 건조된 차례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높이 올라갈수록 당시에선 최신형 함정으로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은 현대적인 잠수함을 전쟁의 첫 번째로 투입한 국가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현대적 잠수함을 첫 번째로 투입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지형적인 지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독일 앞쪽에 영국이 있죠. 근데 영국이 긴 방파제처럼 독일이 대항으로 나가는 거를 다 막고 있어요. 게다가 영국이 수상 전력이, 그러니까 해군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영국은 그냥 해군의 국가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전쟁을 하려면은 영국의 수상 공세를 뚫어야 됩니다. 그걸 뚫지 않으면은 독일이 어떻게 보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의 수상 함대는 영국의 수상 함대보다 약하고, 그러면은 뚫을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무기는 잠수함뿐이 없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개전되는 시점 1914년 정도 되면은 독일 해군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유보트의 숫자가 29척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유보트는 20척 정도 됐습니다. 보통 영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제대로 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하려면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300척 정도의 유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그렇게 300척 정도는 있어야지 100척이 작전을 나가고 100척은 대기하고 100척은 수리나 보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10분의 1도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개전 시점엔 그랬지만 독일도 이 무기야말로 우리 해군의 중요한 무기구나라고 하면서 개전 이후에 급격하게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1917년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개시했을 때 보유했던 잠수함의 척수는 111척이었습니다. 그런데 111척이니까 많아 보이잖아요. 연합군들의 전략은 뭐였냐면은 그래? 그럼 니네들이 우리의 상선을 침몰시켜? 그럼 우린 더 집어낼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들의 상선을 만드는 그 수를 상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11척으로는 상쇄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유보트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1차 대전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됐어요. 지형적인 위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도 독일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유보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 연합군이 유보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술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대서양 전투에서는 유보트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힌트에서 봤듯이 처칠이 전쟁 전 기간 중에 제일 무서워한 무기 체계가 유보트다라고 자신이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2차 세계대전의 주력 유보트가 무엇이냐? 좀 이따가 이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7형과 그 7형의 변형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궁금해하시거나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무리 쇠덩이라고 해도 안에 공기가 차면 부력에 의해서 떠오른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공기를 빼내거나 하면 안으로 가라앉겠죠. 가라앉았다가 다시 어떻게 떠올라요? 주로 사용되는 게 공기통이에요. 함 맨 앞에 이제 공기 주머니가 있고 그 밸러스트 탱크 그래. 밸러스트 탱크. 함미에도 있어요. 거기 물을 채워가지고 물을 채우면은 물 안에 밑에 들어가고 아주 고압 공기로 그 불어내면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삼소 탱크 같은 고압 탱크가 그렇죠. 있고 네. 거기서 가스를 팍 열어서 물을 확 밀어내고 그렇죠. 거기에 공기를 채우고 네. 떠오르는군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물을 채워가지고 쭉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딱 멈춰서 그대로 50m 정도 있는 이걸 유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여러 가지 펌프를 작동해가지고 물을 채우고 또 기동하고 속력에 따라 틀리니까 그것이 잠수함 운용술의 기본이에요. 아니 이게 저희 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 근데 이런 데 쓰이고 있었군요. 아, 비중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 유보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1차 대전뿐만 아니라 2차 대전에서도 더 각광받은 게 바로 유보트일 만큼 굉장히 많은 버전의 유보트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좀 주력 성능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타입 7 차리. 타입이라는 형이라는 거 타입. 그래서 이 배는 싸움을 제일 잘했어. 이 배는 타입이 693척 한 타입이. 그 엄청. 지금 우리 잠수함 뭐 21척까지 많이 있다고 등수 안에 든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이 건조한 거죠. 이게는 이제 수중에서는 870톤. 그다음에 전장이 한 67m 정도 되고 이 전장이 67m 되는 거는 북한에서 지금 만드는 심포급이 이 정도 돼요. 심포급 그 유부 SLBM 쏠리려고 했던 거. 수상에 17노트. 그다음 수중에서는 6노트 11km 정도. 근데 이 잠수함이 유명했던 거는 잘 싸웠다. 그다음에 이게 그 당시에는 물 속에서 2시간밖에 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공격하려면은 정확히 맞춰야 돼요. 유보트 함장이 정말로 내가 확실히 맞히겠다, 자신 있다 이럴 때만 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어요. 네. 물속에 2시간밖에 못 숨어 있기 때문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 막 폭리 떨어지면 죽지 이제. 긴장 막 초긴장이죠. 숨어야 되니까. 군함을 공격한다는 건 실로 위험천만. 그래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상선을 다 격심시킨 거예요. 전쟁 물동량을 차단하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 이래서 통상 파기전이 생긴 거예요. 이때가 유보트 전성시대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1940년을 잠수함 사령관이었던 칼 데니츠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피아워. 예, 그만큼 뭐 모든 일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일 해군의 작전은 그냥 상선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상선들을 공격해서 영국으로 가는 물동량을 차단해서 궁극적으로는 영국의 전투 의지를 꺾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들을 항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정도 됐을 때는 나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였어요. 독일 잠수함이 당시에 무려 471척의 각종 함정을 침몰시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해서 연합군 쪽에서는 야 그러면 좀 상황이 나아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41년 정도가 되자 독일 정보국이 영국 해군 함정들의 암호문을 또 해독을 해요. 그래서 선단 위치의 70%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냥을 더 풍성히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무려 1160척을 침몰을 시킵니다. 그리고 독일 해군은 이때를 두 번째 행복한 시간 혹은 미국인 사냥 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42년 11월 독일 잠수함대가 침몰시킨 톤수가 무려 76만 8천 톤에 달하게 돼요. 결국 연합군은 유보트의 위협을 해결하기 전에는 유럽을 해방시킬 수 없다. 즉 대서양을 건너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참고로 1943년 독일 잠수함대의 보유 잠수함 척수는 300척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근데 이 문 교수님께서 잠수함이 지하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2시간밖에 못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기 때문인 거잖아요. 산소 부족 때문에? 잠수함이 추진하려면 수상항해 할 때는 원래 이제 잠수함 추진하는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디젤 엔진을 작동해요. 엔진. 네. 자동차 엔진 있잖아요. 엔진을 돌려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요. 전기가 생산되면 그 전기를 사람 몸 크기만 하는 수백 개의 그 축전지가 있어. 우리로 하면 건전지지. 건전지에 충전을 시켜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건전지로만 작동해요. 아. 건전지로만 작동하면은 금방 방전될 거 아니에요. 네.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수상항에 2차 되니까 배터리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수상항에 하다가 잠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2시간밖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충전을 수시 때도 없이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올라오면 걸리고 수상함만 안에서 디젤 엔진 돌리면 안 돼요? 물속에 공기 있어요? 아, 공기가 있어야만 디젤 엔진 돌릴 수 있으니까. 엔진을 돌리려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배웠잖아요. 물리 시간에. 중학교 때. 그 앞에 기술 시간에 배워요. 앞에 기술 공기 시간에. 보내주는 그 가스 산소가스도 쓰면 안 돼요? 아이 산소가스 더 압축해서 들어가기 힘들지. 그거는 공기가 없으면은 엔진을 작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올라와야 된다. 2차 대전 때는 그래서 물속에서는
배터리로 항해하고 완전히 부상해서 엔진을 돌려가지고 가든지 충전하든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부상하면은 뭐 이리때 같이 달려들잖아요. 항공기하고 뭐 수상 함정들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2시간밖에 없는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었어요.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선이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교수님께서 벌써 다 말씀해 주셨듯이 물 속에서는 아무리 빨리 가도 성인이 속보 정도로 걷는 거 정도였다고 하고요. 하루 정도 물 속에서 주행을 하면 다음 날 그 충전을 위해서 분명히 부상을 해야 됐다고 해요. 또 하나 문제가 벌써 교수님께서 찝어주셨지만 어뢰가 그 당시 어뢰 자체가 무유도 어뢰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쏘면은 한 방향으로 정처 없이 가는 어뢰인 거죠. 게다가 어뢰의 신뢰성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뢰를 잘 만들고 유보트를 잘 만든다는 독일 최고 사령부에서도 어뢰 사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러 발의 어뢰를 부채꼴로 쏴라.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여러 발을 각도를 줘서 쏴라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뢰가 상당히 전투하는데 승조원의 사기에 영향을 줬어요. 잘 쏘고 원래 이 유부트가 한번 출항하기 전에는 그 10년 20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데니스 제독이 쓴 책에 나오는데 최소한 공격 훈련을 66번을 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 그래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폭발이 안 돼.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때 유명했던 어류가 이제 두 가지인데 주로 G7A라는 게 G7A 직경이 53cm, 1.5톤, 폭약이 300km, 속력은 44km. 중기 추진식이겠는데 이게 계속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나온 게 G7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더 향상된 전기 추진식.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멀리 가고 속력도 좀 빨라지고. 근데 이 불화율, 어뢰가 불화율이라고 불발률 터지지 않는 거. 이게 한 25%죠. 오, 25%가 안 터진 거예요. 네 발에 한 발은 안 터지네요. 그래서 이 아까 뭐 유보트 함장들, 유 타입 이 세븐 차리 함장들이 다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쐈는데 안 터져. 맞는 소리까지 들었어. 근거리 갔는데 쿵 하고 부딪히잖아요. 음속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들린다고 청음기로. 근데 페인트만 벗기고 안 터지는 거야. 어떡해요. 환장할 것이 진짜. 그래가지고 긴장했는데 이래서 거의 유보트 에이스 함장들이 대모할 정도로.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어리가 이제 안 터진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든 장소하고 시험 발사한 장소가 독일의 북부 에켄페르데라는 게 있어요. 에켄페르. 제가 거기서 한 뭐 1년 정도 근무하다 왔는데 거기서 개발하면서 아주 평온한 그 수심이 얕은데 아주 파도도 없는 이런 데서 해가지고 압력 조절, 수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가 쏘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 함정들은 그 소자 코일을 심어요. 자기 선체에. 그래가지고 자기장이 안 통하게. 근데 이 당시에 G7E 같은 건 감응식이었거든. 그 함 선저 밑으로 딱 통과하면서 선저 철판을 느끼면 탁 터지는 거야. 근데 그 감응 자기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린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불발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서 함장들이 나 그만하겠다 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왔는데. 그렇죠. 턱 맞았는데 안 터지면. 그러면 바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함장들도 많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유보트의 전술을 이제 울프팩이라고 했었잖아요. 2리 때 전술. 근데 사실 늑대는 고독하게 사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술을 썼길래 2리 때 전술이라고 한 거예요? 떼거리로 모이면 힘들잖아요, 원래. 아무리 권투사라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유보트는 단독으로 다녔어요. 1차 대전 초기에는 조용히 다니면서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상선이 지나가면 딱 다가가서 격침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 기관총도 달고 해가지고 막 이리 했단 말이에요. 공격하고 그러니까 유보트가 입지가 좁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1차 대전 때 영국의 포로로 잡혀간 데니츠 제독이 있어요. 데니츠 제독이 나중에 이 잠수함 사령, 독일 잠수함 사령관 이분이 독일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10년 20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쓰면서 고안했어요. 이거 잠수함으로 수상함정을 공격을 어떻게 할까, 상선들을. 아니, 잡혀가지고 어. 이 반성하라고 했더니 나가면 어떻게 또 잡을까를 그게 생각하고 있었던 전쟁 거예요? DNA가 있는 거지. 야. 그래 이건 애국심이 투철한 거죠. 그 고민해가 써가지고 그때 고하는 것이 울프백 전술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척으로 가다 공격하면 인근에 있는 유보트 다 모여. 그래가지고 불렀어, 통신으로. 야, 저기 선단이 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몇 척 떼지어 가면은 한 막 20척까지 막 공격해가 여러 유보트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1위대 같이. 그래서 1위대 전술에 한때 효과를 봤어요. 1905년 독일군은 현대적인 잠수함이었던 유보트를 처음으로 개발하고 1차 대전에 도입한다. 영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유보트는 연합군 상선을 격침하며 활약하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한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해군 잠수함대 사령관 칼 데니츠는 유보트 함대에 1위대 전술을 도입하고 연합군의 상선 1천여 척을 침몰시키면서 유보트는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하게 된다.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아무리 훌륭한 전술이 있으면 또 이에 대응하는 맞서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합군은 어떤 방법을 썼나요? 예, 우리에게는 울프팩 전술 혹은 뭐 1위대 전술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독일어로는 그룹한 탁틱, 즉 집단 전술이라고 불렀어요.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들을 모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전 통신을 해야 되죠. 통신을 하면서 신호가 발생을 하죠. 그럼 연합군 입장에서는 그 단파 신호를 잡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허프더프 단파 방향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그 탐지기로 일단은 독일 유보트가 선단을 하나 발견을 했다고 쳐요. 한 척이. 그러면은 통신을 해서 사령부에 보냅니다. 어디 선단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친구들아 모여라.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잠수함 혹은 다른 곳에 있는 독일 잠수함들이 그쪽으로 모여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파 그러면서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통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가 바로 허프더프 이 단파 방향 탐지기인데 수송 선단에 호위하는 함정 중에 적어도 2척의 그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예전에는 암호 해독으로 독일 잠수함의 위치를 대강 알았다면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함정에서도 특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단을 꾸리는 것 자체도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초기에는 24척의 선단에 6척의 호위함이 붙어서 한 개의 선단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아니 굳이 그렇게 되면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선단도 선박의 수도 한정되고 호위함도 6척이 갈 거 그럼 차라리 8척으로 만들고 선단의 선박 숫자도 48척으로 바꾸자. 이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민간 전문가인 PMS 블랙햇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왔어요. 이 아이디어를. 근데 해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유보트가 좀 더 이 활동의 제약을 점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면에는 서부전선 자체가 너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서부전선 자체의 불을 좀 끄고 동부전선이 좀 가열화되면서 그 전에 못 썼던 다른 쪽으로 보냈던 자산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거리를 갈 수 있는 초계기. 그 전에는 뭐 10대 이하로 운영했다면 이 이후에는 더 많은 초계기를 운영을 할 수 있으면서 당연히 독일 해군 잠수함의 이 작전에는 방해를 받았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좀 웃긴 건데 독일도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항공전력하고 같이 연합작전해서 그렇죠. 항공우세를 좀 하면 저쪽에서 초계기 못 뜨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 공군 사령관이었던 괴링 장군한테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공군 지원 좀 받자. 우리 작전할 때 니네가 좀 커버해주고 초계기 오면 쫓아주고 그리고 니네가 선단 찾아주면 우리가 공격할게 라고 했는데 2가지 큰 문제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GPS나 아니면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항공기에 없었기 때문에 초계기가 발견을 해도 정확히 어디라고 잠수함에게 알려주기가 애매했고요. 그 코끼리 바위하고
그 말 모양 그 섬 있잖아. 그 사이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게 더 큰 이유였을 텐데 헤르만 게링 공군 사령관 자체가 아니 해군 잘 되는 걸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나는 공군인데 우리가 다 해야지. 우리 전력을 왜 해군 도와줘? 전 세계 뭐 고질적인 병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군 이기주의. 네, 맞습니다. 연합군은 이에 맞는 무기 체계도 도입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2차전 마지막에는 연합군에서 레이더가 발전해. 레이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없었거든. 영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행동을 예측했죠. 어디로 가는 걸 포착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통신을 일단 잡아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이제 항공기기 이제 보내고 그다음에 레이더로 잡아내 가지고 그 이동하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이제 게임이 안 된 거죠. 2차 대전은 항공기에서 격침당한 유보트의 비율이 56%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항공기한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안 올라가는 잠수함을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노클이라는 게 2차 대전 말에 개발되죠. 이제 다 선체가 다 물이 안 올라가고 그냥 빨대만 올려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는 거 이게 스노클이에요. 근데 이거 스노클을 개발했는데 이걸 다 달지 못하고 전 유보트에 달지도 못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러한 것들 직접 보고 직접 탐지하고 직접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리 예측하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정보전이죠. 그들이 어떤 암호를 구사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해독을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런 점에서도 초기에는 연합군이 약간 뒤처졌는데 1943년 정도 되면은 연합군이 추월합니다. 훨씬.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연합군에서 대잠전 전술에 대해서 전후 평가를 하고 이 기록을 할 때 정말 세밀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초계기가 잠수함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우리 함정에서 호위 함정에서 폭내를 떨어뜨릴 때 가장 최적의 심도가 어디냐 이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아냈대요. 그래가지고 1943년에 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943년 5월에 벌어진 전투인데 세 개의 유보트 울프팩과 SC-130 선단 간에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독일군 유보트 3척이 침몰한 반면에 연합군 선단에서는 몇 척이 침몰했을까요? 성공사례니까 반파? 한 대 반파? 침몰한 척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침몰한 유보트에는 어떤 인원도 있었냐? 독일 해군 사령관 칼 베니츠의 막내 아들 폴이 지휘하는 U-954함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데니스 제국은 사실 독일 이 잠수함대의 아버지라고. 최고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3년 5월 정도 되면은 유보트가 41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침몰하게 돼요. 네. 그래서 독일 해군에서는 1943년 5월을 검은 5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시점을 검은 5월을 대잠전의 변환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보트 안의 생활상도 되게 궁금해요. 막 사진도 여러 개 좀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사진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선전용이다 보니까 사진을 찍을 만한 여유가 있다는 건 행복한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실제 유보트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잠수함 타는 사람 승조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마운틴갱이라고 마운틴갱 산적 왜요? 모양새가 그래요 모양새가 유보트 타고 나가면은 그때 막 그냥 그때 당시에는 수상항해를 주로 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 함교에서 배 몰려면은 막 우이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우이에 고드름이 있어 고드름. 그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 몰 때는 가끔 햇빛이라도 보잖아요. 함교 위에 있으니까. 근데 기관실에 있는 사람은 위에 나갈 수도 없어. 그냥 기관만 조종하니까 배 안에 햇빛을 못 봐요. 수개월 동안. 그냥 얼굴에 헬스간 거예요. 그다음에 유보트는 이 냄새가 좀 냄새 공기 안에 그 철통 안에 깡통 안에 있기 때문에 냄새가 그냥 밥 먹는 냄새 변 냄새 막 다 붕뜨고 그래. 근데 사람이 적응을 잘해.
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우리도 한 물속에 들어가면 4시간 정도 되면 다 적응해요, 코가. 처음에는 하긴. 냄새가 독한데 문 교수님도 잠수함 오래 타셨으니까 지금 우리의 건물이나 이런 건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잠수함은 물속에 있으면 서큘레이션인데 그 안에서만 하지, 안에서만. 엔진을 돌릴 때는 약간 돌리거든, 순환시키는데 네. 그 이전에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계속 그 공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간 공기가 옆방으로 가고 옆방 그렇죠, 공기가 그렇죠. 이쪽으로 근데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냄새가 찌그러들고 그다음에 물은 또 아끼잖아요. 네. 물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일주일 이상 되면은 가지고 나가는 물은 다 소진하고 해수를 이제 이그 삼투압 작용해서 이제 소금기 제거하고 먹으니까 물 맛이 없어요. 그래도 약간 찝찝하죠. 그래서 잠수함 타면은 공기하고 물이 맛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시간에 지금 산소가 21%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잠수함에서는 18에서 21% 등이 잘 작동해 준다고. 산소가 부족하면 풀어주고 이렇게. 그다음 태평양 전쟁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잠수함이 공격을 받으면은 막 다 숨죽이고 모든 엔진 뭐 다 끄고 막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기침도 안 하잖아요. 호버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우리가 36.5도가 체온인데 그보다 더 올라가. 막 50도까지 간 경우 땀 뻘뻘 나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전투를 수행한 거예요. 지금 잠수함은 네, 지금보다 정말 훨씬 낫죠. 너무너무 좋아졌고 크기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저체 당시에 50몇 미터, 지금 잠수함은 훨씬 더 좋아졌죠. 네. 자, 근데 이제 전쟁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 이 훌륭하게 이런 문 교수님 같은 분들이 국방력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인데 전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또 탄생하는 게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무기 체계에서는 에이스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보트 에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는데 킨터프리는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U-47의 함장 킨터프리는 처음에는 수송선에 회계 선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거 선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선장 시험에도 붙어요. 근데 운이 안 좋았어요. 하필이면 세계 대공황이 불어닥칩니다. 할 게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배를 계속 타다가 나치 당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뭐 좀 자신이 잘 안 풀려서 나치 당에 가입하고 이런 인원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 뒤에 경순양함에서 함상 근무를 잠시 합니다. 잠시 한 뒤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잠수함 교육을 받고 1935년 조금 늦은 나이에 소위로 진급을 해요. 그리고 중위를 거친 뒤에 1939년 대위로 진급한 뒤 당시에는 최신형 함이었던 7형 U-47의 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1차 초계를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1차 초계에서 무려 8,270톤을 침몰시키는 전과를 올려요. 1939년 10월 14일에 데니치 제독이 어떤 임무 하나를 가지고 적임자를 뽑습니다. 그때 킨터프린이 선택이 되죠. 바로 그 임무가 영국의 해군 기지였던 스케퍼플로우에 침투를 해서 영국 해군의 함정을 특히 그때 처음에는 항공모함을 노렸어요. 격침시켜라 라고 했는데 스케퍼플로우가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지형을 들어가야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항구였는데 워낙에 지형도 복잡한데 폐선박들을 가라앉혀서 침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그런 항구였습니다. 그 항구에 잘 침투를 해서 물론 목적을 했던 정규 항모는 아니지만 리벤지급 전함 4번 함인 로크 오야를 격침시키면서 스케퍼플로우의 황소라는 별명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독일의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소령으로 승진한 프린이 1941년 5월 7일 U-47을 다시 한번 타고 10번째 초계 임무에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연합군의 OB-293 수송 선단을 공격을 해요. 문제는 공격하는 와중에 통신이 두절돼요. 정확히 누가 격침을 시켰다 혹은 뭐 기술적인 문제로 침몰했다 이런 거 알려진 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전통상 지금 아직 초계 임무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총 238일간 바닷속에서 작전을 하면서 적선 30척을 격파했고요. 총 침몰 톤수는 19만 3,808톤에 달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터 크레츠머입니다.
U-23과 U-99를 지휘하면서 1년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46척의 각종 함정 등 총 27만 3,043톤을 공식적으로 격침한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높은 격침 톤수를 자랑하는 잠수함 지휘관입니다. 크레츠마어의 성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선단을 공격해서 한 척을 침몰을 시키고 구축함들에게 둘러싸여서 100발이 넘는 폭내 공격을 당한 적이 있대요. 그 승조원들이 다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크레츠머는 추리 소설을 하나를 딱 들고 그것만 몰입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와, 승무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죠. 야, 함장님 봐라. 저런 침착성 우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게 쫙 전파가 된 거예요, 함내에. 야, 함장님도 저러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자. 옆에 있던 음탕관이 좀 이상한데? 라고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책은 몰입해서 보는데 책장을 안 넘겨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책도 거꾸로 들고 있었대요. 네. 그런 정도의 침착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죠. 자기도 노력이었던 겁났지만 승조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그 뒤에 어떤 별명이 생겼냐? 황금 말발구, 조용한 오토라고 별명이 붙어졌는데 정과도 훌륭한데 동기, 부하, 상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타고난 군인이자 지휘관이고요. 1941년 3월 17일 영국 구축함에게 집중적인 폭내 공격을 받고 함이 손상이 되자 부상을 해서 함은 자침을 시키고 자신과 부하들은 포로가 됩니다. 다 유보트 에이스, 유보트 히어로는 다 바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전사에 나오는 사람은 영웅들은 다 죽었어요, 바다에서. 그다음에 이 당시에 함장들한테 제일 별명 좋은 게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진 함장이 제일 인기가 좋았대요. 나가 안 죽으니까. 저 함장이랑 나가면 안 죽는다. 에이스는 중요하지 않다. 에이스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저 함장이 몇 번 나갔다 왔지. 저길 타야겠다. 약간 이렇게. 근데 연합군이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해독한 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독일군이 자랑하던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가 결국에는 연합군에게 공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에니그마는 사실은 딱 보면 나무 상자 형태의 타자기로 보입니다. 네. 30cm에 30cm, 높이는 15cm 정도고요. 에니그마의 끔찍한 점이 수로 따지면 15조 개가 넘는 조합의 암호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어 영역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학과 과학의 영역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수많은 우수한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비밀을 풀려고 했죠. 결국 앨린 튜링이라는 사람이 초기형 컴퓨터, 초기형 슈퍼컴퓨터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예, 라고 할 수 있는 콜로서스를 운영을 해서 해독에 성공을 합니다. 이 암호 해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1942년에 독일군이 에니그마의 보안성을 좀 보완하자 해서 에니그마를 조금 보완해요. 그래서 암호 해독이 안 됩니다, 한동안. 네. 그때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암호 해독이 안 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일 해군 유보트의 격침 수가 쭉 올라가요. 정과가 쭉 올라가요. 애니그마의 이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이 이미테이션 게임이어서 힌트로 나왔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했네요. 너무 어려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서양의 전투 결과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1, 2차 대전 총평을 하면은 1차 대전은 잠수함이 처음 참전하기 시작한 거라 잠수함이 일단 유리했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해서 그때 나온 얘기도 영국보다 8대2 열세인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에 맞설 수 있던 거는 유보트 덕분이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독일 해군이 전투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는 졌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하다. 2차 대전도 복사해서 2차 대전도 복사판이었다고. 우리 같으면은 유보트가 1차 대전에 그렇게 활약했으면 다 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국은 자존심이 있잖아. 야, 물속에서 공격하고 이제 비신사적이잖아.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1차 대전 때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 대잠전을 크지 않았어요. 나중에 뭐 2리 때 전술 나오고 그다음에 그 콘보이 호송선단 해가지고 항공기를 격침해가지고 그때 2차 대전 말에는 잠수함 기술보다 잠수함을 대항하는 대잠전 기술이 더 빨리 발전된 거예요.
항공기, 항공모함. 그다음에 레이더 뭐 이런 것들 발전해가지고 1차 대전 때는 전투에서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U보트가 판정승했다. 그러나 2차 대전 때는 말에는 U보트가 물 위에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죽으니까. 거의 완패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2차 대전 말에는. 수치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1939년에 대서양 전투가 시작이 돼서 1945년에 끝났죠. 그러니까 6년간 정말 대서양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졌는데 연합군은 전투 기간 동안 3,500여 척의 각종 상선이 침몰이 됐고 32,000여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450만 톤의 각종 화물이 손실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군 쪽 손실을 살펴보면 175척의 군함이 격침이 됐고요. 군인 36,2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군 쪽을 살펴보면 U보트 700여 척이 침몰을 했고 해군 3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수함 그리고 잠수함의 전투 방식 그리고 그 잠수함을 대적하는 대잠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만약에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잠수함을 철저히 틀어막을 수 있는 영국의 전략이 있었다면 독일이 과연 이렇게 마음껏 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대잠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런 전략과 훈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저 위쪽에서 꼼짝달싹 못할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잠수함에 대한 더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2차 세계대전 이후 디젤 잠수함의 명확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이 등장한다. 특히 잠항 시간이 무제한으로 늘어났고 무장 탑재량과 승조원들의 거주성 역시 개선됐다. 잠수함이 진화할수록 대잠전 역시 발전하여 새로운 해저 음향 감시 체계인 소서스와 대잠 초계기가 등장한다. 한편 대잠전은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인 천안함 피격 사건과도 맞닿아 있는데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대두된 대잠전의 중요성과 이후 한국 해군이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었나? 바닷속 적을 잡아라. 대잠수함전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